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건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대표가 워낙 국민의당 세울 때 창업주나 다름없었죠. 결혼해서 낳은 네 번째 아이라고 부인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아이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보 조작 논란 17일 만에 모습이 잡혔는데 한 네티즌이 잡았는데 속초의 맛집이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여기가요? 일단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 머리를 좀 식히러 아마 뭐 또 측근도 만나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저 집이 이제 이 생선찜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TV 프로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집이라서 아마 이제 속초에 가면 다들 한 번씩 들려보시는 그런 집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뭐 이런 것들 보고 아마 이제 그 집에 가셔서 김미경 여사와 함께 일단 가신 것 같습니다. 또 뭐 일단 좀 머리 씌우시러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닐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문제는 최근 상황이 이제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시선들이 조금은 이제 예전과 같이 그런 뭐 시선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안 계시고 이제 속초에 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 뭐 또 이렇게 지금 당은 난리가 났는데 놀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비난도 있지만 어쨌거나 안철수 전 후보도 뭐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힐 필요도 있으니까 아마 전에 가셔서 조금의 좀 이 힐링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측근이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이다라고 합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데려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심사를 받았고요. 당이 지지율 5% 저렇게 두실 수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그게 저기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속초에 가든 미국에 가든 어디 가든지 그건 좀 뭐 자신이 일이 있으면 어딘지 가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 조작 사건이 생겼 직후에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 직후에 안철수 전 후보로서는 뭐 그 저기 배경 여하간에 또 그 과정 여하간에 사정이 어떻든 일단은 나와가지고 그 당을 대표해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바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그것은 뭐 내용은 진상은 밝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도 시종 침묵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같은 것도 아마 그 제보자가 제보를 했지만은 언론에서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당초에는 안철수 전 후보일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단정도 못하고 발표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또 전 후보로서는 사실은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리는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게 아주 느긋하게 어디 가서 관광지에 가서 식사라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더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배신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몰랐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자꾸 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자꾸 입장을 내라고 하면 결국 나보고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나 안철수 전 대표가 속초에 가가지고 뭐 해물찜을 먹었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 해물찜에 주목을 하고 왜 그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여론이라는 게 안철수 전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안철수 전 대표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하는 안철수라고 하는 브랜드로 시작한 당이고 국민의당이 안철수의 자식 같은 당이라고 본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몸을 움직이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국민의 정서상 부합하는 행동일 텐데 그런 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기 혼자 가서 맛있는 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 지지율 4%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철수 전 대표가 이해하고 국민의당도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정서를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났는데 팔꿈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누수가 점점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런저런 말로 표현해서 논란도 있었던 강현재 국민의당 전 부대변인이 탈당계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벌써 이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국민의당이라는 말은
아주 신속하게 사라졌더라고요. 아마 이제 본인이 삭제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 정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강윤재 변호사는 이제 방송 과정에서도 뭐 MBN에도 가끔 출연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워낙에 안철수 전 대표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고, 뭐 지난 대선 출마했을 때 그 이후 정치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는 왜라는 공동 저자로서 책을 쓰기도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목소리를 내서 네. 뭐 문바라는 그런 표현도 써가면서 그런 SNS에 올리는 바람에 또 비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정말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변이었는데 글자 그대로 네. 당을 탈당을 하는 바람에 관련된 혹시라도 지지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신호탄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층까지 검찰의 칼날이 갈지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영장심사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마치고 나왔는데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그동안의 연역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창업주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철수당이네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저도 선출돼서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좀 억울하고요. 이거에 대한 빨리 검찰의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여기에 오늘 이현주 의원의 파문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당이 어려운데요. 지금은 뭐 하나도, 지푸라기 하나도 상당히 무게감을 느낄 나이인데 만평에 나온 홍준표 대표는 왜 나를 여기다 끼워넣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현주 의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건 설마 아니겠지요. 일명 미친 X.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엎친 데 덮친 격이고, 네. 최근에 아마 이제 이런 뭐 국회의원들의 말 이런 것도 좀 모아보면 참 이 어디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보면 최근에 이 정치적으로 주제가 된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 어떤 면에서 국민들하고 정말 전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이야기도 보면 물론 뭐 SBS 기자와 어떤 취재 과정에서 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무리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는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은 괜찮지만 그러나 저런 노동자들을 또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본심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표를 뽑아서 국회를 보내줬는데 결국 그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가서 국민들을 저렇게 깔보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됐을 때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겠죠. 네. 최근에 국민의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실망과 함께 이런 국회의원들의 언행 자체가 정말 이 상처나는 데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로 왔습니다. 이현주 의원하고 정면으로 마주쳤는데요. 자꾸 이현주 의원의 입가를 쳐다보게 됩니다. 말은 사과는 했지만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인데요. 네.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정말 가식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국민을 괴대 취급하는데 저는 너무 아니고요. 화가 납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뭐 또 국민의 혈세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대로 공부하시고 하시라고요. 국민의당 공식적인 해명과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 표명 반드시 해주시고요. 받아주시고요. 사과 꼭 예. 발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과 안 받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물론 정규직으로 마냥 늘릴 수 없다는 노동 경제성을 우려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현주 의원도 학부모인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위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른 그러니까요. 생산성, 능률 다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노동도 말이죠. 네. 무슨 일인데 그거 뭐 그 정도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의 그 음식을 책임지는 분들인데 뭐 동네 아줌마, 동네 아줌마는 왜 또 거기 비하합니까? 어쨌든 동네 아줌마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바로 뭐냐면 자신은 마음속으로 뭐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든지 밥 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표현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동네 모든 아줌마들이 그때 하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놓고는 사적인 말을 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히려 저 기자한테 또 유감을 표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분들이 말씀하시니 그거지.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앙앙불락하는 거죠. 뭐 내가 이 말이 우리끼리 사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알려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이니까 특히 국회의원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든 생활을 위해서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든지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존경받아야 되느냐. 국회의원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시효가 연장돼야 된다고 울먹였던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탈당할 때도 그렇고요. 안철수 전 대표를 계속 도와줬을 때도 울먹였던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곤 했었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이현주 의원에 대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공천 과정에서도 다소 뜬금없이 얼마 주면 순순히 물러나겠느냐. 과거 라이벌 격인 지역위원장한테 얘기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저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일단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인식 자체에 상당히 왜곡된 측면이 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급식조리원 그 노동자분들 만났을 때 그 태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그게 과연 진심으로 사과할 때 저렇게 건들건들하면서 사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부터 진심 없이 느껴져서 저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만약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된 측면이 있으면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이고 급식조리원과 관련돼서 노동 문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태도 자체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요. 정규직화를 그러니까 급식조리원을 정규직화해주면 납세자인 학부모와 국민들이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주면은 비록 이제 공무원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먹여 살리는 겁니까? 지금 겨우 최저생계비 받고 10년씩 근무해도 최저생계비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 돈을 받는 분들한테 그분들 정규직 만들어주면 한꺼번에 그분들이 월 500, 월 700 이렇게 돈 가져갑니까? 기껏해야 조금 더 처우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국민들이 평생 먹여 살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 인식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 제대로 급식을 제대로 된 이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급식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조금씩 좀 더 부담을 해줄 때 그 혜택이 모든 국민들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분들한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 타이밍 그리고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가 항상 시선을 받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G20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회담이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쉽지 않았을 때는 역사 외교라는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하고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가 사이가 좋을 때
상생 발전했다면서 통일신라 당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시진핑 주석이 그때 팽팽했던 현장 분위기가 반전했다고 하는데 당군 신화도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당군 신화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크롱 대통령이 아니 우리가 들어봐도 그런 거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제 곰과 호랑이의 역할이라든가 신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민족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그 신의 민족을 기운을 이어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만큼 이제 저게 저는 그냥 재밌는 얘기거리를 던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과 아베를 만나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는 중국에 복속된 일부 국가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저 아베랑 시진핑이 전부 다 우리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를 주입을 시켰구나라고 국내 언론에서도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장 G20이라고 하는 각국 정상들이 만난 사이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깰까? 근데 이거를 막 공식적인 항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우리 5,000년 된 나라야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라는 게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걸 우리 아이들도 다 우리의 역사로 알고 있어라는 저 얘기 한마디가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구나, 그런 유서 깊은 나라였구나가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외교에서는 저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역사 외교라는 표현을 쓰셔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외교, 과거의 역사를 끌어내면서 얼음을 녹이는 장치가 되곤 하죠. 이렇게 역사 외교의 바통을 김정숙 여사가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일명 한국의 맛이라는 내조 외교였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부인 펑리리안 여사와 만나서 김치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 펑리리안 여사가 그렇게 시 주석에게 일주일에 5번 밥상에 김치를 올릴 줄은 몰랐어요. 일단 이번에 아마 이제 정상회담 하는 상황에서 이제 또 김정숙 여사는 펑리안 여사와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눈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사실 펑리안 여사가 시진핑 주석이 식사를 할 때 그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이제 김치를 밥상에 올린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김치를 한번 담고 봤는데 3번은 성공했고 2번은 실패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이제 김치를 잘 담그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펑리안 여사가 굉장히 한류 팬입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에 올 때도 한국의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좋아했고 또 한과 같은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공식 방문 왔을 때 비공식적으로 뭐 동대문 상가에 가서 쇼핑을 한다든지 또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고춧가루를 갖다가 좀 다시 달라고 해서 고춧가루를 공수한다든지. 저 영상을 보니까 정말 한국에 왔을 때 이런저런 고춧가루를 가져가고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사갖고 와서 또 이제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또 보장을 시켜서 더 사오라고 하기도 했고. 참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본인이 좋아한다는 인식들을 많이 비쳤습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도 이제 틈날 때마다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만 좋아하실 게 아니고 지금 좋아하시는 중국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빨리 관광을 좀 부르셔서 요즘 보면 중국 관광객들 많이 못 오시거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지금 사실 다 막고 있어서 못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도 좋아하시는 말고 이 좋아하시는 중국 분들 많기 때문에 빨리 좀 관광 이걸 제한을 풀어서 많은 중국분들이 오셔서 우리 김치도 맛보고 또 우리 또 동대문 상가에도 가시는 뭐 그런 것으로 이어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드보복을 한류 음식으로 좀 터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시겠군요. 사실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웃으로 있는 나라니까 수천 년 동안 긴밀한 관계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협조를 하고 서로가 협력을 할 때는 서로가 상생 발전했다. 그런데 만약 그거 이제 바꾸고 말하자면 서로가 갈등을 빚거나 이렇게 대립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손해다. 이 말은 이제 그 말을 행간에서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대해서는 이웃의 대국으로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부담스러운 대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통일됐을 때는요. 통일 제국이 됐을 때는 꼭 그 다음에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가 이제 전국시대에 서로가 막 싸울 때는 전부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다가도 완전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 이웃 나라에 대해 기합 주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이제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니까 그 다음에 주변국도 관리하겠다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 서로 협조할 때만 한국도 발전하지만 당신들도 발전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준 것 좋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종전에 시진핑이 뭐 이것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점에서는
문 대통령 이번에 접근이 아주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김치 비법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중국 내에서 좀 환류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김치 솜씨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정평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행사에서 꽤 많이 김치를 담그셨더라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데 오면 신이 납니다. 우리 함께 버무리면 김치 짱으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이 이렇게 하시는 데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해. 그런 다음에 끝을 못 넣어. 그래야 양념이 다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치가 맛있다. 이렇게 알았지? 이파리를. 요리내조라고 하는데 과거에 김장솜 씨를 발휘했었던 김정숙 여사를 보셨습니다. 문준영 씨가 엄마의 열무냉면, 열무김치까지 이야기한 적은 있었었는데요. 앞으로 외교에서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김치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김치 비법 가르쳐줄 때 사드 철에 이런 거 사드 가지고 뭔가 좀 딜을 한번 해보시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그 요리 잘하는 분들은 손이 크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손이 좀 크고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챙기는 분들이 양도 많이 하고 또 맛있게 요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김치 하시는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소탈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니까 손이 크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펑리위안 여사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서 관광객을 보내주면 진짜 맛있는 김치 비법을 좀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문준용 씨가 얘기하셨던 그 열무냉면, 열무김치로 이제 담그는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어머니가 만드시는 거에 굉장히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로 하기 어려워요. 이 냉면도 육수도 만들어야 되지만 열무김치 자체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어찌 보면 타고난 측면들이 있다. 요리 잘하는 분들은 좀 타고났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으로 외교하시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창부수 바통을 받으면 김정숙 여사가 뒤에서 바로 내조로 외교를 서포트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군 신화도 김정숙 여사는 수호랑, 반나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아니겠습니까? 이 인형을 가져가셨더라고요, 독일로요. 그래서 영부인들에게 나눠줬는데 바로 당군 신화 재밌다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브리짓 여사에게도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당군 신화에 호랑이하고 곰이 등장을 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의 그 마스코트로도 그 호랑이와 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창과 관련하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잘 치러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투자한 돈도 많았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또 영리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많이 동계 스포츠 연장센터 같은 데서 유치를 해놨던 부분도 있고 또 저 마스코트도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게 저걸 또 호랑이가 아니라 개로 바꾸려고 했다가 국제 IOC에서 뗄 수 없죠.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 국제사회에서 잘 성공리해야 하는 게 또 지금 정권에서는 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숙제의 내조를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부인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 정상의 부인들이 가서 어떤 인형을 갖고 왔다더라도 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또 소문들하고 매스컴도 타고 하다 보면 한국에서 프랑스 동계올림픽이 있겠구나. 또 프랑스 같은 데서 특히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오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형들을 저렇게 들고 가신 것도 참 힘겹게 들고 가셨겠습니다. 첫 수석 보좌관 회의 때도 봤던 그 마스코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호랑 같은 경우,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고, 반답이라고 이제 곰 마스코트는 이제 패럴림픽 이 마스코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가시면서 꽤 많이 이제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들 부인들한테도 나눠줬지만 또 호텔 같은 데도 다 이제 나눠주면서 좀 홍보를 해달라 해서 이제 홍보 대사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G20이라는 회의가 모든 국제적 이제 관계자들이 다 참석하는 회의고 또 그게 각국 이제 정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좋은 사실 홍보의 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정상들을 만날 때 이 두 가지가 왜 당군 신화와 연결되는지 이 설명도 하면서 이제 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들,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흥행에 굉장히 좀 이제 그렇죠.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 참가 문제를 놓고 지금 북한 자체가 지금 시큰둥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흥행에서 여러 가지 지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 부부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창올림픽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관계가 아주 좋다면 사실은 여기 올 수 있는 손님들은 중국하고 일본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만 네. 그 유치만 되면 걱정할 것 없는데 지금 중국하고 관계도 지금 이상하게 돼 있고 일본하고는 더 이상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아베 또 시진핑 두 사람하고 두 지도자하고 네. 이 문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평창올림픽의 성패를 가름할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아마 네. 여기서 대통령이 그래서도 더욱 아마 저 두 분이 직접적으로 이 홍보 여기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 전국은 꼬이고 있는데요. 바로 두 장관의 청문회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기다린다는 정도로만 멈춰 서 있습니다. 휴가는 그러나 올해 연차 휴가는 다 쓰겠다라고 밝힌 바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 기업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는데요. 여름 휴가를 아마 양산 사저에서 보낼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이번 휴가 말이죠. 혹시 그동안에 문화 대통령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공연, 관람하겠다라고 했던 문 대통령 연극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우연히 제작진에 의해서 문화 대통령으로 저력을 보여줬던 연극 카메오 출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재심출과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기 전에 이때 이제 잠시 이제 논의하는 듯한 모양을 취한 뒤에 뭐라고 이렇게 듣는 연구 소개도 지적하시고 예, 그건 뭐 제가 하면 되고요. 하시고 이제 요거까지 땅 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메오 여기가 끝나신 겁니다. 그러면 요 파일은 그대로 여기다 두시고요. 네, 선생님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옷을 벗으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 자리 바로 벗어요? 예,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니까 조 선생님께서는 이쪽으로 나오셔서 네. 어떤 연극이었나요? 상당히 새롭습니다. 리허설은 그리고 대본 연습도 열심히 하셨는데 대사는 없는 연극이었다고요. 그래도 뭐 그 정치인으로서 연극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름 네.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한 거였는데요. 네. 이 과거사위에서 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다시 재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 연극이랍니다. 그럼 판사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저 그렇죠. 안에서요? 원래는 이제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네. 판사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전해지고도 있는데 그래서 그 판사 역할을 여기서 또 할 수 있어서 네. 판사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또 흥미롭기도 한데요. 제작진이 어떻게 이런 영상을 다 찾아냈는지 정말 신기해요, 저는. 이거 참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 네. 잊혀지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연극 장면이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 컷이 계속 두고두고 회자가 네. 되면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 연극기 이번 여름에 좀 무덥지 않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네, 그러게요. 변호사님. 근데 이제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대사가 없어졌던 거예요. 까메오 출연을 그런가요? 절묘하게 잘했는데 원래 법정에는 주심 판사만 말을 하고 배석 판사들은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님만 할 수 있는 평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표정만 짓고 앉아 있으면은 네. 이게 딱 법조인으로서 30년 경력을 드러내면서 대신 말 실수할 우려가 없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막상 연수원 나와서 판사 못했던 나름대로 개인적인 또 어떻게 보면 뭐 조그만 한 더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네. 저런 연극들 문화 무대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문 대통령도 그랬고 뭐 지금 저 말씀하신 것도 지금 울릉도 간첩 사건단 그랬고 또 이등병의 편지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같이 김정숙 여사가 가셨었죠. 네. 그거는 이제 그 과거에 되게 의문사 군대에서 의문사 가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연극도 출연을 했었고 네.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죠. 뭐 이른바 저런 연극이나 문예 활동들이
과거에는 블랙리스트라 그래서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것들이었는데 그런 상처들을 적극적으로 좀 씻어주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저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잠깐 이제 휴가 얘기하다 이 얘기로 잠깐 샜었는데 그래서 휴가하면서 본인이 공약하신 게 한 달에 한 번은 문화활동 한다 그랬었고 그 문화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노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사이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 문화인 예술인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휴가는 꼭 가십시오. 왜냐하면 휴가를 위에 사람 휴가를 즐겨야 밑에 사람도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휴가를 못 즐기는 우리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짬짬이 시간 내셔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휴가 갈 생각도 못하고 혹은 또 휴가를 안 가고 휴가를 반납해야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한테 살짝 방문돼가지고 격려도 좀 해주시는 그런 여유를 좀 보여주시면 이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크게 격려를 받고 위안을 느끼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7월 국회가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국회에 지금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또 8월 국회가 또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G20 회의가 오면서 굉장히 좀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정이 한 2달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엔 반드시 휴가를 이제 가시겠다 하는데 사실은 또 이 원래 대통령 휴가지연 저도가 거제도인 저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제 국민들한테 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는 이제 이제 어떤 대통령 휴가지로서는 이제 앞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산 자택으로 이제 아마 휴가를 가실 것 같아요. 원래 뭐 워낙 이제 양산 자택을 좋아하시고 또 이제 반려견은 이제 마루와 함께 이제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서 할 텐데 문제는 또 저렇게 휴가 가시면 이제 주변에 이제 경호지가 또 이제 철저히 많이 붙습니다. 또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이 또 대통령 한번 보기 위해서 다 또 양산으로 또 가시면 한 번씩 들려보실 텐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쉬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뭐 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또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면 빨리 지금 원내 대표단들이 좀 대통령의 좀 시름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지금 이 추경 문제 이걸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별 도움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휴가일 것 같아요. 저도에 가서 그리움이 밀려온다라고 바닷가 모래밭에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대북 대화에 아직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베를린 구상이 지금 혹시나 표류하지 않을까,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가 나오는 건 바로 미국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협상은 이미 전 정부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얘기하면서 대북 압박을 더 드세게 하고 있는데요. 북한 측은 상당히 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편을 계속 보는 걸까요? 지금 김정은, 리설주가 사라졌다라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리설주를 등장시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이제 이설주가 이번에 아마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군사적인 거라든지 정치적 행사에는 이설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화적이나 이런 행사에는 주로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이설주가 최근에 3월 2일 날 이후에는 모습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좀 북한의 그 국면 자체가 ICBM 발사나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좀 그동안 그 ICBM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된 국면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좀 범국민적인 축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금 김정은이 이번 ICBM 발사 성공을 일단 좀 가져가려는 게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설주가 일단 참가를 했는데 일단 지금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말로는 나타나고 말이죠. 있는데 이제 과연 그래서 참가를 했는지 김여정은 지금 사실은 참가하는 거는 뭐 나타나고 있는데 이설주의 어떤 실제적인 장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과연 참석했는지가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는 하지만 리설주는 보이지 않고 석연찮은 점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생 김여정은 꽃다발을 받아 챙기는 여전히 실세의 모습을 과시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은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이 김일성 일가가 이 북한이 이제 권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권력 구도에 의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네. 다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종편에서 하면 북한이 이제 그걸 보고 또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북한도 계속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일부분 조금씩 공개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또 이제 또 사라졌다고 해서 굉장히 추측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꼭 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잘 안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이제 안 보일 때마다 이건 불화설이 아니냐, 임신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뜸하게 한 번씩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뜸하게 한번 보이는 것은 결국은 꼭 뭐 불화까지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계속 최측근으로서 보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권력 내부에서 어떤 불화나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누구에게도 김정은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겠지만 김여정의 그 실세로서 그리고 백두혈통으로서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위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현대까지만 해도 사실 백두혈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김일성부터 3대로 내려가는 혈통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성 중심적인 독재 국가인데 거기서 아주 예외적으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혈통의 힘을 빌어서 자기 어떤 세력 같은 것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생각해 보기에는 리설주라는 사람이 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여정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설주가 오히려 더 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백두혈통 김정은이 분명히 있는데 부인이 치맛보람을 일으킨다? 우리 수령이 그 아내한테 놀아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더해서 어쨌든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예술 쪽에서 발탁이 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사를 하다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역할 자체가 다른 거고 혹시 근데 이제 한 방에 뒤집는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아직 이제 그 4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4대를 출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위상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거의 왕조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옳게 사이가 뭐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뭐 신의 옳게 사이의 어떤 갈등 그거에 표출을 시킬 만큼 그렇게 김여정이나 이설주가 그런 걸 만약 공공연히 표출시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아마 그렇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태영호 전 공사 이야기로 또 미뤄볼 때 김여정이 무슨 실세다 이렇게 말할 그 정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 관리 정도가 아니냐 이러고 이설주는 사실은 북한은 아직 우리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뭐냐면 그 옛날 전통적인 그런 의식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거기서 권력 중심이지만 이설주는 단지 그 부인일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같이 그렇게 이설주를 무슨 그 행사 때마다 대동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지 이러면 따라간다든지 오늘 나 혼자 가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북한 사회에서 적어도 북한 사회에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설주이지만 이설주조차도 감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사회는 김정은 혼자 마음대로 다 하는 사회 그다음에 어떤 높은 그 밑에서 어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감히 김정은에게 대해서 무슨 직언을 한다든지 반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번 뉴스인 이슈가 시작될 쯤이면 청와대 측에서의 B컷 사진이 공개되곤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청와대의 B컷이 아니라 제작진이 뽑은 B컷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앞서서 차를 한 잔씩들 마시는데요. 저희 제작진의 눈으로 들어온 바로 이분 한민구 국방장관입니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난감해진 한민구 장관입니다. 지금 후임 국방장관 송영무 후보자가 임명이 계속 지연되면서요. 저렇게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말이죠. 지금 이제 17명의 장관들 중에서 아직 6명이 지금 여전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분들이 계십니다. 임명장을 못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국무회의 전에 티타임 때인데 그 누구도 와서 사실 말을 걸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옛날에 그래서 한 번은 다들 그 박근혜 정부 장관들이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 안으로 오십시오 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전부 다 이제 새로 임명된 장관들만 쭉 둘러싸 있고 실제로 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제 모정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야당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한 2, 3일 정도 말미를 일단 준 상황이고 네. 일단 장관도 교체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또 중요한 일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민구 장관은 지금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혼자 쓸쓸히 차를 드시는 모습이 참 어쩌면 좀 안타깝기도 조차합니다. 옛날에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에야 이 상황하고 전혀 반대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으니 기자분들이 직구준 질문을 하나 봐요. 가을까지도 계속 있으시냐고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각 구성하는 게 16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8일, 그 인사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일 만에 내각 구성 끝냈거든요. 근데 지금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선 그 이후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미 2달이 지나갔어요. 박근혜 정부 56일. 네. 네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지금 뭔가 이 구성도 내각 구성도 못하고 정부가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 것이냐. 이게 진짜 화끈하게 정말 이 국민 감정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인사청문회 화끈하게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못하면 그냥 확 끌어내린다. 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야권에서는 그러면 빨리 그냥 2명 포기하고 새로운 네. 사람을 임명하면 좀 더 빨리 국정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정반대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오늘 국무회의까지 한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한 10여일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러면은 대화 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여야 협상 좀 잘해서 좀 잘 마무리가 좀 되고 빨리 정부 출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17명 중에 11명만 임명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야당 측은 워낙 이낙연 총리 세울 때 우리가 물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얼마나 속이 탈까요? 그러니까 물렀다라고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정철 네.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점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국방과 관련된 현안, 우리 지금도 좀 직전까지 김정은과 ICBM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해결하고 항상 청와대와 맞조율을 해야 될 파트너가 국방부 장관인데 네. 가을까지 있을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지금 저는 두려울 정도의 상황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 가서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국제적인 지지도 받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힘이 없다. 국방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장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쪽이든지 빨리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예. 이진공 교수님 마지막으로 동영상 편지를 띄우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네. 사실은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문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급까지 다 청문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이 청문회는 국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의 그 의사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문 대통령 생각할 때는 저 야당이 말이죠 계속 그 발목 잡기 하면 어떻게 정부가 나아갈 수 있냐 이거 좀 섭섭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청문회를 도입해가지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그 의의를 대통령 스스로부터가 이것을 충분히 좀 인식하셔가지고 네. 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야당들의 이야기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훨씬 더 지지하는 마음이 더 커질 네. 겁니다. 예. 앵커멘트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